예,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걸음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센 리더스 포럼의 사회를 맡은 센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민채아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경제증권방송을 선도하는 센 서울경제TV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대한민국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명사들의 모임이죠. 센 리더스 포럼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조찬 강연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센 서울경제TV의 이상석 대표이사님 모시고 인사 말씀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는 오늘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어 가시는 명사들의 모임인 센 리더스 포럼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준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마침 또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바 노딜로 끝난 뒤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마치 서울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 미세먼지 같이 아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그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정인 연세대 특임 교수님, 대통령 통일안보 특보로 계시는 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언론사에서 한 거의 4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뉴스를 생산해내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문정인 교수님, 요즘 대표적인 뉴스메이커이십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에 또 바쁜 시간에도 나오신 국회 기재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따가 친교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기로 하고 오늘 그 귀하신 말씀 듣겠습니다. 마침 또 이 자리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대표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아마 이들만큼이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조만간 남북관계가 빨리 호전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센 리더스 포럼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 서울경제TV를 이끌어주시는 이상석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축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축사는 바쁜 국회 일정에도 참석을 해주신 경기 양주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이신 정성호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인사말 들어온 게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님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 외교관들 그 모든 물 중에서 외교의 본질, 핵심, 또 우리 한미동맹의 정말 본질적인 사항들, 또 북미관계 앞으로의 경로에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또 핵심을 짚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경기도 양주입니다. 국회 기재위원장 맡고 있는데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라고 인사하기 참 민망합니다. 국회가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가 입법과 예산들 여러 가지 정부 하는 일에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 기재위도 어제부터 업무 보러 봤는데 정말 국민민복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야가 정파적인 이해관계,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가를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또 국가의 그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한 바람이고 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서울경제 발전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성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여러분들도 자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신한용 회장님께서 짧게 인사 말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리더스 포럼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의 화두는 평창 올림픽이었었고 올해의 화두는 감히 개성공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회담의 내용을 도출해내지 못해서 저희는 지금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새로이 희망을 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작년 평양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으로 우리 문정인 특보와 저는 현지에서 선언 이상의 두 정상의 의지를 읽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반도 그리고 개성공단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 특보님의 해안과 함께 우리 모두의 공감대가 조성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입주기업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저희 입주기업들에게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힘써주시는 신한용 회장님 참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님의 강연에 앞서서 오늘 강연 주제에 대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으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So we continue to work and we'll see, but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We had to walk away from them.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 모질수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상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신한용 회장님 저랑 평양까지 갔는데 백두산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많이 기원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여간 저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아까 이 영상에서 나왔지만 하노이에 거는 기대가 컸었죠. 우리 하노이에서 뭔가 이루어질 거로 봤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 톤을 조금 바꿨지만 정말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을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이루어지고 북한 핵 문제에 어떤 큰 진전도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북미 관계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 개선되고 그 다음에 뭐 북일 관계도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뭐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도 보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분명 완화가 되고 미국의 독자 제재, 한국의 독자 제재, 일본의 독자 제재, EU의 독자 제재도 전부 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풀릴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런 선순환의 꿈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끝이 났죠. 그러면 저기서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빅딜이다, 스몰딜이다, 뭐 굿딜이다, 배드딜이다, 노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을 우선 명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빅딜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일괄 타결을 얘기합니다. 일괄 타결을 영어로 얘기하면 all for all.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북한이 다 주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이 다 주는 건데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보고 핵, 화생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을 검증 가능하게 영구 폐기하라는 건데 그걸 먼저 하려는 겁니다. 선제적 조치를 하면은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뭐 소위 정치적 보장을 해줘서 연락사무소 관계 개선 정상화. 두 번째로는 뭐 군사적 보장해서 지속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전략 무기 전진 배치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가침 협정 같은 것도 맺으면
있고 더 나가서는 뭐 군사 밀리터리 파트너십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북미 간에. 뭐 저 기억이 납니다만 2012년에 최선희 부상이 당시 국장인데 뉴욕에서 회의하는데 우리가 미국이 우리하고 수교 맺어지면은 뭐 핵무기 포기하고 사실상 군사 동맹까지 원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존 캐리 상원의원, 닥터 키신저, 돈 그렉 전 주한미 대사 있고 하는데도 그럴 때는 얘기합니다. 그만큼 북한이 미국 고객 관계 개선을 상당히 희망하는 건데 미국이 뭐 그런 것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걸로 제재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정상적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 IMF, 아시아개발은행에 들어가는데 미국이 비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북한에 대한 투자와 뭐 여기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것들. 뭐 제가 볼 때는 잘 맞는 일괄타격에서 모든 걸 핵을 전부 다 없애고 뭐 미사일 전부 다 없애라고 그러지만은 북한이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나오면은 아마 뭐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게 보장이 된다면 북한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든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로켓 발사하는 것도 용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전부 다 모든 걸 선제적으로 주고 정말 핵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교환한 것이 이제 빅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본 입장은 빅딜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all for all이고 그것이 안 되면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부다. 그게 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you dismantle first. 북한이 먼저 해체를 하면 we'll reward you. 당신들에게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해체 후보상의 개념이 이게 빅딜 요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이 나온 얘기가 스몰 딜은 뭐냐.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북한이 제시한 거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변 핵시설을 완전 영구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재 완화를 시켜주고 연락사무소 설치를 동의해주고 그 다음에 평화선언을 선택해주고 제재의 부분 완화를 해주는 것을 스몰 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시설만 완전 해체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해왔던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죠. 그리고 제재의 부분 완화라고 하는 건데, 근데 영변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영변이 갖고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 뭐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은 그게 북한 핵 능력의 10%밖에 안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그다음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지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사람은 한 70%, 피터 헤이즈 같은 사람은 80%, 80%, 그다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같은 미국의 아주 원자력 문제의 아주 대가인 국제 전략과학연구소 소장 같은 사람은 50%를 보는데요. 우리가 영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영변에는 뭐가 있냐면요, 오메가와트짜리 원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연료를 태워서 나온 게 폐연료봉입니다. 폐연료봉을 방사화학 재처리를 하면은 거기에서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핵물질을 얻어냅니다. 그거 갖고 이제 원자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오메가와트짜리 흑연 감속로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생산 공장이 있고, 그다음 연료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방사화학 재처리하는 재처리 시설이 있고, 그다음 거기는 또 뭐가 있느냐면 삼중수소라고 해서요, 트리튬이라고 해서 이게 원자탄을 증폭을 시키거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그 실험실 겸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원자탄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 한 2,000개를 가진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원자력하고 미사일 관련된 R&D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영변 과학기술대학이 있죠. 그래서 그 영변지구가 큰 일개 군인데,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위성 사진을 보고 파악한 거는 400개 정도 되는 빌딩들이 있는 거니까, 그걸 해체한다면 지금 북한의 이제 핵 생산 능력을 뭐 7개로 보통 봐요. 매년 7개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영변에서 나온다고 해요. 3개는 지금 숨겨진 데 있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시설을 한두 개 정도 숨기고 있고 거기에서 한 3개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60% 보는 건데 문제는 그 트리튬 같은 거, 삼중수소 이런 시설 그것이 있어야 핵폭탄도 만들고 수소폭탄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한 80%까지 보는 거니까 우리 측에서 얘기한 10%라고 하는 것은 5메가와트짜리 흑연 감속로만 해체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리용호 북한 외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끝난 다음 한밤중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변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전부 영구히 폐기하겠다고 봤기 때문에 최소한 70% 정도는 보는 게 옳은 게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북한 핵 시설의 거의 그 대부분을 없애는 게 되니까 좋은 건데 그거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 그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제재 부분 완화 이런 걸 소위 그 스몰 딜이라고 해서 적은 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굿딜을 많이 얘기해 왔어요. 굿딜이라고 하는 건 이 적은 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좀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영구 폐기한다. 그게 평양선언 5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의 부분화하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적게 시작하는데 그걸 뭐 보통 이제 우리 학문용어로 early harvest라고 하는데 최초에 적지만 확실한 결과를 내서 그걸 바탕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다음 단계로 하자라고 해서 그 정도면 굿딜이 아니냐 하는 게 우리의 소망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완화해 줘버리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화해 주면 중국, 러시아 가가 완전히 본물 터진 것처럼 이제 북한하고 교류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완전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은 바람직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라도 경제 교류 협력을 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는 안을 제가 알기에는 우리 정부 측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자꾸 미국이 주장하는 그 숨겨진 한두 개의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것을 신고해주고 그다음 다음 단계에서 그걸 해체할 수 있으면은 핵무기 가기 전에 그 영변 핵시설과 물질 그다음에 추가로서 은닉되어진 한두 가지 농축 우라늄 시설을 딱 하고 나면은 미래 핵 문제 걱정은 없고 그러나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폐기라고 하는 건 추가 협상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볼 때는 굿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드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많이 들은 건데 하나는 핵 문제는 터치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미사일 같은 거 그거 하나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재 완화해주고 평화선언해주고 연락사무소 주는 거 그걸 우리 입장에서 그렇고 미국의 주류사회에서도 그걸 배드딜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미사일 문제는 터치 안 하더라도 영변 핵시설 클로징 다운, 디스맨틀, 폐기하는 게 아니고 폐쇄하는 것. 그건 언제 재가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조건으로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그 다음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것. 이런 걸 배드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딜이라고 하는 건 협상장에서 뛰쳐나오는 걸 보통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번 하노이에서 이뤄진 일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 빅딜을 제시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노딜로 선회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 하노이 선언서 협상 과정에서 쭉 우리가 지켜보면 이건 분명해요. 북한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행동을 했어요. 적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미국이 노딜 카드로 갖고 나올 건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다는 것은 첫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빅딜로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로 나섰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스몰 딜로 나선 건데 그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어서 두 사이에 이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하노이 협상이 결렬됐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은 북측에서 놀라더라. 뭐 추가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는데 그 추가 농축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놀라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 여기서 이제 흥미있는 거는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가 1월 달에 이제 평양 가서 협상을 하고 그다음 갔다 온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하지 않습니까? 연설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까? 점진적 어프로치 하겠다. 비핵화와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겠다. 패러렐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더 나와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로드맵 for negotiation, 협상을 위한 로드맵만 만들어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점진적 접근이란 말이에요. 북은 그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갑자기 하노이 오니까 완전 뒤바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변수가 보면은 존 볼튼 변수가 상당히 있죠. 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고, 그 양반 예일대학 로우스쿨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제가 알기로는 33살에 법무차관보를 했고 38배 국무부의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 니오콘의 아주 핵심이죠. 그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는 분이냐면 북한과 같은 독재국하고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독재자하고 협상하면 독재자의 정통성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 양반은 일괄 타결 그리고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건 뭐 북한뿐만 아니고 이란 같은 데 꼭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이 안 먹히면 군사행동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5월에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선언 전에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엄청난 말싸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존 볼튼이 리비아 모델 얘기했다가 이제 그 김계관 제1부상이 이제 아주 비판을 했고, 그 다음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또 리비아 모델 하니까 최선희가 그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히 반발하는 말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없던 걸로 하라고까지 나왔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리비아 모델을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이 존 볼튼이고, 북은 그거에 대해서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이런 세팅이니까. 근데 존 볼튼이 참 이상한 게 말이죠. 2월 24일, 25일 이 양일간 부산에서 우리 정의용 실장, 일본의 야치 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존 볼튼 3자가 회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유는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콜롬비아를 가는데 베네수엘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안 가고 하노이에 먼저 도착했던 거예요. 전용기 타지 않고. 그 뭐 요즘에도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만 가령 뭐 만찬에 존 볼튼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폼페오 포함해서 백악관 친구들이 뺐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대 정상회의 할 때는 북측은 3명, 미국 측은 4명 해서 의자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존 볼튼이 들어간 거예요. 노란 봉투 들고 와서. 그리고 이제 존 볼튼이 나중에 갔다 와서 얘기한 건 노란 봉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다. 그 한글 영어로 다 돼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하노이 회담의 판을 깨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근데 왜 그러면 존 볼튼이 이제 안보보좌관 들어가면서 그동안 빛을 그렇게 발하지 못했어요. 폼페오가 좀 중심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노이에서 왜 뜨고, 그리고 하노이 다녀온 다음에 뭐 팍스 TV, CNN 할 것 없이 주요 매체는 전부 다 존 볼튼이 나서는 거예요. 왜 나섰는가? 그건 미 국내 정치하고 관련이 돼요. 제가 2월 27일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제가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노이 시간으로 27일 밤 7시부터 9시 사이면은 그때가 이제 두 정상이 만찬할 때거든요. 그날 아침 9시, 그러니까 워싱턴 시간으로 아침 9시, 하노이 시간으로 밤 9시. 그게 이제 하노이에서는 만찬이 끝났고 워싱턴에서는 마이클 코헌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마이클 코헌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주의자고 거짓말쟁이고 하여간 뭐 도둑놈이고 뭐 이런 아주 원색적 표현을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비판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찬 끝나고 자신이 호텔에 돌아왔을 때 바로 마이클 코언이 미 하원 청문회를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엄청난 정치적 공세로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워싱턴에서 보니까요, 그때 한 80% 정도를 미국 미디어들이 전부 다 마이클 코엔 청문회에서 포커스를 주고 있었고, 하노이 정상회담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개선이 빠른 사람이니까, 만약 하노이에서 어중간한 딜 갖고 워싱턴 들어가면 이중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이클 코언 문제로 터지고, 그 다음에 배드 딜 하고 왔다고 또 워싱턴에 터지고. 그럴 때면 뭐, 그때 아마도 존 볼튼 같은 사람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노딜 하는 게, 빅딜을 제시함으로써 노딜 하는 게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많이 올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아까 바로 방영해준 기자회견이 잘 나와요. 뭐 합의는 다 돼 있다. 할 준비 있지만 이번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하노이에서 합의문을 서명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워싱턴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빅딜 제시함으로써 노딜로 간 케이스가 아니냐. 미 국내 정치적 영향이 크게 이제 작용을 한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하여간 제가 그때 가서 뭐 지난주 KBS에서 제 워싱턴 같은 걸 뭐 방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뭐 하원 의원들 공화민주 한 10명 만나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북이 선제적으로 뭔가 보여주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면 제재 완화는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북이 뭐 선제적 행동을 하기 전은 하기 어렵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워싱턴에 있었을 때는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시닉스, 냉소주의자들, 스캡틱스, 회의주의자들, 패시미스트, 비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80%예요. 트럼프가 잘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어림잡아 볼 때 10%도 안 돼요. 나머지 거의 8, 90%는 아주 냉소적으로 보거나 회의적으로 아무 딜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하는 배드 딜을 하고 올까 봐서, 북한이 너무나 큰 양보를 하고 올까 봐서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워싱턴 기류가 크게 작용을 했고, 거기에 뭐 우리 한국 분들도 일부 갔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배드 딜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많은 분들 얘기하고, 또 일본의 또 아베 총리가 또 워싱턴에는 사실상 일본하고 가까운 띵크탱크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우리 동아시아 지역을 보는 데는 뭐 일본과 관련된 띵크탱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띵크탱크에서도 일관성 있게 트럼프 보고 빅딜하고 오라는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노이가 그런 기본적으로 보면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렬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실패라고 보는데, 실패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패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원딜에서 끝나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협상이 없는 그런 실패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긴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과도기적인 좌절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걸 실패라고 보진 않아요. 또 실패를 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돌아가서 트위터를 10개, 20개는 번 썼을 거예요. 김정은 비판하고 북한 비판하면서. 근데 돌아가서 하나도 없었고, 계속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대화의 용의가 있다. 딱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거는 볼튼 같은 강경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노이 성공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폼페오도 그 얘기를 하고, 비건도 얘기하고. 근데 실패했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북한의 행태도 보면 또 그래요. 북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렇게 해서 협상에 깨지고, 특히 그들이 얘기하는 그 최고 지도자가 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낭패를 하고 왔으면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서 엄청나게 트럼프 비판하고 미국을 비판할 텐데 그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냐, 하노이 회담이 무산되긴 했지만 또는 결렬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가령 화성 15형 미사일 같은 것을 시험 발사를 다시 한다든가 7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제재를 넘어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파국으로 가겠죠. 그러나 다행히 어떻든 간에 지금은 미북 간에도 정상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남북 간에도 정상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로까지 갈 거라고 이제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지금과 같은 경생 국면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곧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저는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시 또 미국 국내 정치로 가야 돼요. 그 뮬러 특별검사가 뮬러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러시아하고 사이 결탁을 해서 미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당시 의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탄핵 국면에 몰렸었는데 지금 러시아 커넥션 문제에서 자기가 클리어해졌다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이제 내년 대선을 위해서 내년 11월에 이미 대선이 있거든요. 이미 출정식 하는 식의 기분이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하고 협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는 괜찮게 했어요. 경제가 아직은 좋으니까. 근데 대외 정책에서는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자, 이란 딜, 오바마 대통령이 어렵게 마음드는 이란 딜을 그냥 일거에 그냥 완전히 취소해버렸죠. 그 다음 이스라엘 문제만, 중동 문제만 하도 이스라엘 팔만 들면서 중동 내 반미국 정서 그냥 엄청나게 고조시키고, 이스라엘 유럽 같은 데는 완전 메르켈 총리하고는 거의 얘기도 안 할 정도고, EU하고 사이 나쁘죠. 나토한테 방위비 분담 엄청나게 요청하면서 또 사이 나쁘죠. 중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문제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갔을 때 무엇인가 성공한 외교가 있어야 될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 무슨 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뮬러 특검 보고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자, 이북에서 사이전에 이제 개성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윗을 보입니다. 어떤 트윗이냐. 재무성이 추가 제재 하려고 하는 것을 취소를 시켰어요. 북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지겠죠. 그래서 북측에서 우리 측 요청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북측에서 다시 이제 연락사무소에 그 총국 직원들 이제 다시 파견을 시켰거든요. 한 단적인 예가 그건데, 제가 볼 때는 잘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관은 저는 이제 금물이고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 그럼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 하여간 우리 정부 입장은 결국에 뭐냐면, 영어를 잘 써서 안 됐습니다만은 하여간 don't panic. 미국, 북한 보고 하여간 지금 상황 갖고 낙담해서 악수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신중성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지금의 사태를 극복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특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나비 효과를 피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건 북에서
그냥 과거처럼 작년 5월처럼 최선희 뭐 마이클 펜스처럼 이제 그 사소한 언쟁을 붙어갖고 상황이 악화되는 거거나 또는 북이 이제 미사일 동창리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거 함으로써 상황은 파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사소한 것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걸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소한 언행을 미국과 북한이 공히 조심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 어떻게 절충점을 찾고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정용 실장께서도 기자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뭐냐? 오케이. 빅딜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러나 이행에 있어서는 점진적 이행을 하자. 그러니까 빅딜에 대한 포괄적 합의는 미국 의견을 받아들여주는 거고 그 다음 이행에 대한 점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측 요구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걸 위해서는 미국, 북한, 한국이 참여해서 이 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상호 수용 가능하게 한번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요게 기본 입장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 전이라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가령 지금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북에서는 그렇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지금 3분의 2 폐기했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말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봐서 검증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현재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북에서는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미국도 좋고 한국, 미국 뭐 육자회담 대표들도 좋고 해서 풍계를 보여주고 3분의 2 폐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 그건 상당히 중요한 제스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동창리. 사실상 그렇죠. 제가 알기는 작년 판문점 선언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으로서는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30% 정도 폐기가 됐고 발사대는 한 20% 폐기가 됐다. 그리고 평양 선언에서는 그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의 참관하에 폐기할 용의가 있다. 저는 그건 다른 합의하기 전이라도 그건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미국도 그에 대한 소위 그 대응 조치를 이제 상응 조치를 취하면 될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방법 같은 거 이런 하여간 북측에서 이미 구두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행동을 보이게 되면 미국도 그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은 것들이라도 성공한 사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소위 포괄적 합의와 점진적 이행 그리고 그에 관련된 소위 이행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저는 상당히 옳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뭐냐?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뉴스에서 그 떴던데요.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이 14일 날인가 평양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기자회견에서 요즘 맞성이 많이 되는 AP하고 타스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뭐 행위자라고 하는 표현만 써서 그 논쟁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고 한국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고 단순히 플레이어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비판도 그랬는데 오늘 그 통신에 보니까 최선희 기자회견에 풀 텍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은 제 말을 직접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남측의 문정인 특보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사실 중재자는 안 될 것 아니냐. 중재자라고 하는 그 제3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자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하고 한편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중재로 받을 수는 없고 대신 촉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 용어를 쓴 이유는 아마가 남측 정부 보고 촉진자 역할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빨리 어떻게든 미국 설득해서 대화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촉진자 역할을 할 자세가 돼 있고 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간 아마 남북 간에 무슨 뭐 움직임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순서는 그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끝나고 가면서 미 에어포스 원 그 전용기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얘기해서 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앞에 좀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해서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 북빅들이 빅딜을 북이 수용할 수 있도록 좀 설득해주기 바란다. 이런 식의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그런 어떤 희망을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북의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가서 만나갖고 그 다음 양자 사이를 소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이 무슨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결과가 올 거고 우리 신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년까지 곧 되고 아마 개성공단 우리 입지업체들 현직 하는 것도 뭐 머지않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얘기가 하여간 전쟁을 막고 평화를 하자는데요. 국민적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내적으로 분절이 되고 분열이 되면요. 미국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국민적, 우리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해서 국민적 합의를 갖고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면은 정말 우리에게 평화 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겁니다. 물론 비핵화가 있어야 평화가 되니까 비핵화, 평화, 공동 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정인 특보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협상 전문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의 부사장을 2번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솔호 사업의 총책임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1950년 남북 분단 이래 수많은 스몰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 초대형 프로젝트. 첫 번째 캐도 사업, 대북 경솔호 사업입니다. 그거는 에너지 사업입니다. 두 번째 금강산 관광 사업, 그거는 관광 사업입니다. 세 번째 메가 프로젝트가 개성공단, 그거는 제주 사업입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큰 프로젝트가 시작은 평화적으로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 잘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종결은 한순간에 정치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이 남북 간의 교류가 있을 텐데 남북 간의 특수상 속에서 어떤 합의나 어떤 조건이 완벽히 합의되어도 이런 치명적 결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정치적으로 중단이 되거나 종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정인 특보님께서는 이러한 향후 상황에서 다시 이런 악순환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과 고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정말 캐도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억울한 사업이죠. 캐도 사업을 죽인 사람이 존 볼튼입니다. 당시 미 국무성의 차관 언더 세크리터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노무현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동북아시대 위원장 하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을 했고 제가 캐도 뉴욕 사무소에도 이제 가보고 그랬었는데 캐도 사업 같은 건 정말 이상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 협력 사업이었고 상당히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미국은 심포 경수로 짓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대신 이제 북한에 대해서 50만 톤 중위 공급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한국이 한 40억 불, 그다음 일본이 10억 불 정도인데 거기에 EU,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넣어갖고 다국이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이제 했던 사업인데 그걸 깨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제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면 캐도 모델과 같은 그런 모델이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에 대한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한반도 평화하고 긴장 완화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핵심은 북미 관계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많이 양보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고, 그래서 북미 간에 연락사무 생기고 수교하고 그다음에 군사 파트너십이 되고 그러면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냥 미국과 북한 사이가 긴장 관계에 있으면요, 남북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북도 그걸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 입장에서도 결국에 제가 볼 때는 핵 문제 해결해서 북미 관계 개선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가 계속 긴장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완전적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계속 느끼고 또 미국은 북한을 계속 소위 회방자이자 소위 적대 국가로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남북 간이 밀어나가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이 협력해서 미북 관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핵심은 기본적으로 핵 문제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 이제 해결점이라는 건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휘발성을 생각하면은 다자 협력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북한 사업 하려면 미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뭐 개성도 마찬가지고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북한 사업을 국제화시켜야,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하에서도 사회주의 국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북미 관계 개선, 두 번째는 북한 사업의 국제화, 그냥 다자 협력을 통한 북한 사업의 추진,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코퍼레이션의 이진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지금 이 북미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희의 안전과 저희의 경제와 이 모든 것이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남한 정부의 역할이 중재자인지 프로모터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플레이어인지, 이 셋 중에 어느 거를 우리가 맡았을 때 가장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인지, 또는 그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역할로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남한에게 가장 beneficiary한 그런 포지션은 어떤 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제가 자라면서 맨날 봤던 것이 4자 회담이냐 6자 회담이냐, 그래서 그 주최자로서의 모두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같이 회의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지금 북미 간에 아주 직접 회담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합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두 양자 간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협상이 이루어진다거나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첫 번째 거는 사실상 이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발언으로 이제 촉진자, 중재자 문제에 대한 이제 논쟁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종식이 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중재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재자로 나서도 그 관련 당사국들이 우리가 중재자 아니라고 하면 중재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재라고 하는 쌍방이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같은 편이지. 근데 같은 편에 있는 그런 국가가 와서 중재자를 제3자 입장에서 하겠다? 그 자기도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미국 편에 있긴 있지만 북미 관계가 잘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촉진자 역할을 하나, 프로모터라고 하는 게 facilitator라고 영어도 되고 프로모터도 되는 건데, 그래서 동맹이지만 한미 동맹이긴 하지만 한국이 나서서 미국 간에 잘 되게 해주는 것,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찾는 것이 이제 촉진자 역할, 카탈리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facilitator, 프로모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이 더 북한 입장에서 맞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맞아요. 중재 외교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중재 외교를 할 수 없다고 봐요. 미국하고 동맹이고, 동맹도 그냥 동맹이 아니에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동맹 중에서 가장 강한 동맹입니다. 뭐냐?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으니까. 단순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있고 하는 걸 넘어서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연합 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Unity in Command,
지위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당히 특이한 동맹이에요. 그런 동맹 입장에서 북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프로모터나 패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양자 문제하고 다자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입장에서는 양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 자체의 안보와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북한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자기들에게 재래식 군사력 갖고 치는 게 아니고 핵무기로 자기를 칠 거라고 보는 그 위협,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결국 양자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전이 되게 되면 다자 프레임워크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자 협력 체제라면 가령 북한이 이제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러면 에너지하고 경제 지원을 해야 된다. 미국은 절대 안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단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 그런 위대한 외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은 다른 데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EU 이런 데들이 와야 되니까 다자 체제라고 하는 건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북한을 비핵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데서 한반도 평화제재는 필수적 아니에요. 평화 없이, 그러니까 비핵화 없이 평화 없이 안 되고, 그 다음 평화로 가는 길에 비핵화라고 하는 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반도 평화를 가려고 하면 뭡니까? 휴전협정 체제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바꿔야 됩니까? 평화체제로 바꾸려고 하면. 그럼 휴전협정의 법적 당사자는 누굽니까? 북한, 중국, 미국 3자에다가 우리는 실질적 당사자니까 4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려고 하면 또 다자 협의를 할 수밖에 없죠. 남북한, 미중 4자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 국면에서는 북미 양자 체제로 가지만은 결국 우리 특히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양자하고 다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가야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시간 수고해주신 문정인 특보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센 리더스 포럼 초청 문정인 특보 조찬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